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무지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커다란 일을 벌리고 위험성 높은 곳에 투자하고 소심하거나 신중한 사람들의 눈에는 때로는 대단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한다거나 큰 프로젝트를 맡는다거나 부담감이 높은 일을 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로도 또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괴테는 두려움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게 용기라고 했습니다. 용기가 나는 건 두렵지 않거나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겁이 나는 것은 겁이 나는 대로, 두려운 건 두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아침 9시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월요일도 경제상식 퀴즈 함께 또 내드리고 여러분의 상식을 또 키워드려야죠.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코코아까지 이것의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전쟁 등 지정학적인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 개선 신호가 맞물리면서 이 가격이 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가격이 계속 오르면 생산자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고요. 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까지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세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강력한 힌트이자 또 오답 방지용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원재료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오늘의 정답은 아니고요. 공업, 식료품 등 원료가 되는 자재라고 해서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통칭하는 말이죠. 통칭하는 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저희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임금 체불된 돈을 정부가 미리 주는 것을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걸 악용한 사업주가 대거 적발됐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는요? 네, 지난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빠짐없이 성장한 불패 서비스업 5개 업종 소개해드리고요. 또 지난 10년 동안 빌트인 가구 담합을 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 함께 묶어서 준비했고요. 네. 많이 전해드렸는데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파는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야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수장이 만났어요. 네. 일단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났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최대 불만인 과잉 생산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국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이 너무 싸게 수출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 전기차 태양광 업체들이 다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과잉 생산을 해서 저가로 수출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고 옐런 장관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러시아를 돕고 있다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요즘 미국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마약 물질이죠. 펜타닐을 중국이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리 좀 잘해달라 이런 요구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 수출, 군사, 마약
전 부문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었네요. 중국은 좀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리창 총리는 이 과잉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다. 괜히 미국이 자기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나서 뒤늦게 명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을 싸게 수출하면 시장 원리상 세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중국이 신에너지 산업 발전은 글로벌 녹색 저탄소 전환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맞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파는 게 뭐가 나쁘냐. 괜히 트집 잡지 말라는 요지로 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지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옐런 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생산적이고 솔직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통 외교 용어에서 생산적이고 솔직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번 회담은 서로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서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솔직한 회담이었다. 특히. 네. 중국 관용 CCTV도 깊고 솔직하고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역시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참지 않고 다 던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그 분야의 다른 서방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니까 자제하라는 요구를 한 거고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수십 년간 미국 당신들이 주장하던 논리 아니냐 이렇게 맞선 회담이었다는 거죠. 이 두 나라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항상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끼어 있어서 네.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당장 미국 상대로 우리가 장사를 너무 잘하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서 요즘 역대급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 많이 벌어오는 게 왜 고민이고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대선 흐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달 17일에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을 지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가운데 8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주요 타깃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국 무역 적자를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상대국을 좀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펴왔는데 현재 지금 트럼프 캠프가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비롯해서 대미 무역 수지 균형 방안을 좀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세 장벽도 더 높이 세우겠다. 그리고 또 중국은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다른 나라 눈에 또 곱게 또 보일 리도 없는 거고요. 네.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넘버 2 국가가 자신들의 GDP의 40%를 넘어설 때 그 전에 이제 공격을 해서 망가뜨렸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경제가 미국 그렇죠. 경제를 넘어서거나 50%를 넘었을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절상시켜서 일본 경제 잃어버린 20년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한 몇 년 동안 그 룰을 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세가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날 리도 없는 거고요. 자, 이완주 기자가 골라온 소식.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서비스 산업이 있다고요. 5개.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우리나라 전체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 지수가 연평균 2.6%씩 성장을 해왔고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2%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2.6% 성장을 했습니다. 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37개 서비스 업종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연속해서 생산이 늘어난 산업 분야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네. 바로 금융업, 보건업, 사회복지업, 부동산업, 임대업 이렇게 5개입니다. 성장세가 가장 컸던 분야는 금융업인데요. 10년간 연평균 6.6% 성장을 했습니다. 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비대면 금융 등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2022년에는 한 해에만 12%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병원과 의원의 매출이 반영된 보건업도 10년 동안 연평균 6.4%씩 매년 성장했는데요.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 중개, 개발 등 부동산업은 10년간 연평균 3.5% 성장을 했고요. 부동산을 제외한 임대업도 연평균 5.8% 성장을 했습니다. 공유시장이 꾸준히 확산한 점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다만 금융보건업보다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비스업 생산지로 산정된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등 공공지출이 늘어나면서 매년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소위 정부의 입김 없이 성장한 서비스업은 4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 업종은 내수 중심 서비스업이라서 수출 경쟁력이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비중이 16%인데 이는 주요 7개국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업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서비스업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금융. 이 성장할수록 또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이쪽도 계속해서 좀 계획적으로 성장을 시킬 필요도 있어 보이고. 자,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온 게 가구 회사들이 오랫동안 담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예,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1개 업체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30억 원을 부과했는데요. 이들이 담합한 곳은 빌트인 특판 가구라는 겁니다. 이 싱크대나 북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 있잖아요. 이 분양 가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별 가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입찰 담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건데요. 네. 대표적인 기업으로 한샘, 현대리바트, KCC 글라스 등 31개 업체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가구 업체들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총 740여 건의 입찰이 있었는데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하고 순번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담합을 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관련 매출액만 약 2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낙찰 순번을 정할 때 주사위 굴리기, 제비 뽑기, 선 영업업 제휴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굴려서 그 합계가 높은 업체 순서대로 연간 입찰 순서를 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합의된 납찰 예정사가 견적을 작성해서 나머지 회사한테 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회사 들러리 회사라고 하는데 낙찰받기로 한 회사의 견적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서 탈락을 한 다음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빌트인 가구 비용이 분양 원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가구 입장에선 더 많은 분양가를 내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원가보다 5% 수준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밝혔는데요. 84제곱미터 한 가구 기준 빌트인 가구 원가가 500만 원 정도인데 한 가구당 약 25만 원 내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요. 이 매출이 2조 원인데 과징금도 한 5% 정도가 안 되거든요. 네.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담합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좀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데 좀 과징금이 적다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검찰은 입찰 단합에 참여한 회사 8개 업체와 일부 업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상태고요. 또 소형 건설사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순번을 정한다. 아예 그냥 대놓고 그렇게 했다는 뜻이네요. 그것도 10년 동안 31개 가구 업체에 총 930억 원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 회사는 충분히 이제 또 남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임금 체불 겪어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게의 생계가 달린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빼먹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 돈을 미리 주고 나중에 그 기업주에게 정부가 알아서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지급금.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이런 말을 썼는데 정부가 먼저 준다는 거죠. 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 중에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주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면 뭐 최대 한 반년치 연봉을 정부로부터 대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리 대신 준 돈을 정부가 나중에 도산한 사업주로부터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근로자는 어려워지면 정부가 좀 도와주면 좋으니까 이런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적발된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뭐 서로 가족 관계이거나 친인척 관계로 뭐 가족과 지인 등 70명가량을 동원해서 뭐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고 운영하다가 문을 닫은 방식으로 꾸민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보고는 월급 못 받았다고 정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받은 돈을 나눠 가진 거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뭐 이 사업장에서도 대지급금을 받고 저 사업장에서도 대지급금을 받아서 11억 3,500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하고 이 중에 9억 3,500만 원은 근로자들로부터 다시 자기가 돌려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말고도 월급이 한 달 밀린 걸 석 달 밀린 것으로 신고하도록 해서 대지급금을 더 많이 받아오도록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 밀린 4대 보험료를 정산해 준 케이스도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망했다고 해. 너네 네. 월급 밀렸다고 해. 그 다음에는 네가 사업체 차리고 네가 망했다고 해. 내가 월급 못 받았다고 할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인데 이게 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이런 식으로 네. 돈을 빼돌렸다는 뜻인데 이런 그 임금체불 대지급금 이거 부정수급을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이 사안은 그냥 임금이 이렇게 체불됐다고 주장을 하면 체불된 것으로 믿고 돈을 주는 업무 구조가 일단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용부는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하는 한편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에 근거해서 체불 임금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10인 이상이 임금 체불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할 때는 사업주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해서 변제 능력도 확인할 방침이고요.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신용 제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뭐 기초 생활수급자나 뭐 차상위 계층이 됐다. 이런다면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래 운영되어 온 안전망이라서 부정수급이나 부작용이 적은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임금 체불이 됐다고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안 주면서 더 타내는 악용하는 사업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뭐 씁쓸한 모습이죠. 네. 그렇다고 이런 제도에 좀 칼날을 들이댈 경우에는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중 구조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환주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요즘에 알리, 테무 같은 그 중국 이커머스죠. 중국 이커머스 앱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한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인천본부세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성분을 분석해봤는데요. 이 400여 개 제품 중에서 96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 4개 중에 1개꼴로 발암물질이 나온 건데요. 네. 이 중국 플랫폼에서 파는 이들 장신구의 평균 가격은 2,000원 정도입니다. 이 싼 맛에 여러 개를 사는데 이들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이 된 건데요. 이 발암물질이 나온 회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제품 각각 48개로 동일했고요. 이 장신구 순서대로 보면 귀걸이가 가장 많았고 네. 이어서 반지, 목걸이, 발찌 순이었습니다. 중금속이잖아요. 카드뮴 막 이런 것들.
당연히 몸에 해로울 텐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카드뮴은 중독될 경우에 호흡계와 신장계, 소화계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환경성 질환의 대표인 이따이 병이 네. 카드뮴 중독 증상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 남 역시 호흡을 통해 체내에 쌓이면 만성적으로 노출돼서 이제 빈혈, 복통, 두통, 언어장애, 신경마비 등의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카드뮴과 납을 인체 발암물질 2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발암물질은 크게 1군과 2A군, 2B군 등으로 나누는데 1군은 담배 연기나 알코올처럼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고요. 네. 이 발암물질 2군은 암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인천세관은 통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의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 카드뮴과 납이 검출된 제품의 상세 정보는 인천세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제품과 판매자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적발된 한 100여 개 제품을 막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막아질 수는 없으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 또 이런 장신구 제품 구입하실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도 오픈마켓 초창기에 그 판매자는 이제 중개만 할 뿐이고 그 상품을 올리는 사람들 하나하나 규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특히 C커머스라고 하는 이 중국 플랫폼들, 테무, 알리 같은 데들은 규모가 훨씬 크고 네. 판매자가 훨씬 많고 상품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게 과연 제어가 잘 되겠는가라는 또 의문도 따라붙습니다. 그 상품 설명서 그런 곳을 보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유해성 테스트 결과 뭐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처럼 이렇게 너무 저렴한 것은 유해성 테스트 같은 게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의심해볼 만하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스트 결과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예, 보실 필요가 안전성, 있겠습니다. 유해성 테스트 결과를 또 올리고 책임을 지고 하는 판매자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잘 또 따져봐야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 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 시간입니다. 금, 은, 구리 같은 금속부터 밀, 옥수수, 설탕, 코코아 같은 식료품까지 종류가 참 많은데 최근에 그 가격이 멈추질 않고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올해 1분기 그 자산군에 대한 수익을 보니까 이 분야는 12% 넘는 수익률, 상승률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 10%, 한국 주식 3.5% 이 상승률을 훨씬 더 앞지른 거죠. 하지만 이걸 투자를 한다면 워낙에 변동성이 크고 수요와 공급뿐만이 아니라 뭐 날씨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또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 원체 고위험군 투자 자산이기도 합니다. 원료가 되는 자재를 통칭하는 세 글자가 있지요. 정답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성일 님이 오타만 아니면 오늘 콩에서 1등인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김성일 님이 게시판에 올려준 글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49님이 한 주 시작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켜놓고 장사 준비하면 듣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힘들지만 더 열심히 일하며 배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식자재도 이 가격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3031님은 충주에 있는 사료회사 대표입니다. 이것도 곡물값에 대한 등락폭이 사업을 참 힘들게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곡물 가격도 또 여기에 또 포함이 되죠. 7929님은 딸기 농장에서 딸기 포장하고 있어요. 이 값이 오르면 딸기 값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기름값이 더 올라서 내년이 걱정이네요. 라고. 이 판매 가격에 전가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쉽지가 않죠. 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생기니까요. 7929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세 글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투표일까지 이틀 남았죠? 제22대 총선 본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이요. 동네마다 이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저 정도 되면 법을 위반하는 사례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관련된 법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혹시 사전투표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셨어요? 네, 금요일 오후에 했습니다. 저는 그걸 놓쳐서 이제 10일에 저희는 또 생방송을 하니까 네네. 방송 끝나고 가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며칠 전에 길 가다가 확성기를 틀어놓은 유세 차량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네네. 혹시 이 로고송이나 확성기를 트는 차량들 소음 규정이 명확한 게 있습니까? 네, 소음 규정 있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에 부착한 확성 장치는 127데시벨까지 허용됩니다. 127데시벨이요? 네. 대통령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는 150데시벨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127데시벨. 이게 선거 종류마다 달라요? 네. 소음 규정이? 이를 어기면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이 문제는 이게 소음 허용치가 좀 많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데시벨 하면 어느 정도 소음인지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열차가 지나다니는 철도변 소음이 100데시벨.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 우와. 전투기 이착할 때 소음이 120데시벨. 그러니까 근데 이번 총선에서 허용이 되는 게 127데시벨. 우리가 전투기 이륙 소음보다 큰 거예요? 네, 우리가 소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시간 제한은 있어요. 예. 공직선거법상 자동차용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 전화기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해서 설정한 기준인데요. 주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맹점입니다. 주말에 낮잠 한번 자려다가 선거 유세 차량 소리에 깼다는 분들 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요 데시벨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동하는 유세 차량 따라다니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오면 후보자나 선관위에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로 실무상에서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적이 110데시벨인데 총선에서는 127데시벨까지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경적 계속 빵 하고 있는 정도의 네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또 국민들에게 또 그 정보를 또 알려줘야 맞습니다. 하니 이런 규정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선거 차량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노란색 빗금 쳐져 있는 안전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막 갓길에 이렇게 정차시켜놓고 막 유세하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불법 주차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세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네, 공직선거법에서는 연설, 대담 등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요. 네. 이거의 주정차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다면 그 차량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세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단속 대상이지만 현장에서 시정 안내 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속된 말로 이제 딱지 끊기도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현수막도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미관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안전상에 또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시야를 가리게 되면. 이 현수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통행하거나 이렇게 차량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높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이에 현수막 걸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위치에 걷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안전부 5개 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 동별로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현수막 밑단 높이는 2.5m 이상으로 걸라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더 높게. 그런데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5개 광고물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현수막 부착 규정에 따라 개시해야 됩니다.
이 법을 좀 보면요. 선거용 현수막은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정도로만 기준이 되어 있고 명확한 현수막 부착 높이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읍면동의 2배수에 달하는 현수막을 선거구 내 어느 장소에나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광고물 시행령은 읍면 동별로 2개씩 걸어라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개수 곱하기 2를 아무 데나 걸어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거구 내의 읍면동이 20개다라고 하면은 정당별로 40개의 현수막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몰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가 들어간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설치 제한이 없습니다. 현수막 크기나 현수막으로 인한 건물의 채광, 환기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부터 100m 안에는 현수막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또 규정이 있기는 한데 이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네, 요게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요 훼손을 하는 데에 대한 규정이 또 있어요. 요 부분을 훼손을 하게 되면 네네 이게 뭐 불편을 끼치거나 안전에 위협한다고 해가지고 선거 현수막을 임의로 철수해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리 가게 간판을 가린다. 아니면 그렇죠. 지나다니는데 정말 불편을 끼친다 해서 잘라버렸다라고 하면 또 그분은 처벌을 받는 네네. 거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이제 스팸에 가까울 정도로 문자 메시지. 네네.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서 받아보면은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네. 후보 누구입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이런 거 막을 방법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은 전화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요일이나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못 보낸다라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문자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한 번에 20명 이상 보내거나 자동 프로그램 이용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 스팸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선거 문자나 이 전화 피하려면은 해당 번호 다 차단하거나 일일이 네 아니면 이렇게 문자에 수신 차단하려면 080 번호에 이렇게 전화해라라는 그 안내가 들어가잖아요. 그 안내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만 네. 또 필요는 해요. 네네. 또 그래서 정당들의 후보자도 알려야 되고 정책도 알리기는 해야 하고 그런데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끼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면 개인이 특정 후보를 좀 홍보해 주는 일.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다 이번엔 좀 누구 좀 찍어라. 네네. 누구 도와줘라. 이렇게 지지 후보를 공유하는 거는 어디까지 괜찮습니까? 예, 현행법상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네. 언제든지 선거에 대한 홍보, 유세,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인터넷 사이트와 대화방 등의 글이나 동영상, 정보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직접 내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나 비방하는 내용을 퍼서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퍼나르는 행위, 퍼가는 행위는 그러니까 글과 정보의 전파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전파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그냥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네네. 자 그리고 요즘에 투표장 가서 네. 사진 찍고 SNS에다 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되게 주의할 점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투표소 밖에서 인터넷이나 SNS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손모양, 투표 인증샷 가능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투표소 밖에서 네. 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 세네요. 네, 벌써 이 사전 투표 동안 기표소 안에서 찍으신 분 적발되신 사례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에 올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증샷은 투표 다 하고 나와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네네. 밖에서.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참 그 옷 색깔 같은 것 때문에 괜히 이제 논란을 맞습니다. 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4월 10일에 방송 때는 무채색을 저도 입을 생각입니다. 괜히 이제 오해 사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치가 싫다 아니면 특정 후보가 싫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 벽보를 간혹 훼손하시는 분들 네네. 나타나거든요. 이거 당연히 처벌받겠죠. 예, 이게 법원에서 선거가 끝나면은 이런 사건 정말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정말로 재판이 많이 들어오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기는 하는데 죄질이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2022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선거벽보 10장을 훼손한 남성에게 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벽보 10장 훼손해서. 네네. 이게 법원은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주주의의 꽃 선거 아닙니까? 이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물손괴보다는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 60대 어르신이 네네. 선거 공보물을 가져가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은 맞습니다. 이거 폐지 업체에 팔려고 했다 이렇게 네네.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벌이 되겠죠. 네네. 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서는 선거에 관해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폐지를 주어 파시는 분께서는 이제 우편함에 이렇게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수레에 실어서 가져가려고 했던 혐의인데요. 이 공보물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투표 시간, 투표 장소, 그리고 자신의 이 투표 번호, 요거 같은 것들 이런 이제 그 정보가 있는데 선거 관련 중요한 정보가 있는 이 선거 공보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거 관련된 거는 진짜 하나하나 조심할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수요일 달력에 당연히 이제 빨간 날로 표기가 네. 되어 있고 법정 공휴일인데 이날도 아마 일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때는 그러면은 수당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선거일 같은 경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선거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만 투표 시간 보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되고 시간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하러 다녀오도록은 해줘야 된다. 네, 예. 근로기준법 제10조를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또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안 돼, 지금 바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공직선거법 제6조 2도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는 시간 모두 보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투표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한다든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절대 안 되십니다. 투표일에 일을 시키시는 사장님들은 투표하라고 직원들에게 출근 늦게 하라고 하던가 아니면 퇴근 일찍 시켜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다. 네. 집 근처에 투표소가 있으니까 네, 직장 근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중간에 다녀오기는 어려우니 출근 전 아니면 퇴근 후 일찍 그러네요. 네, 해야 특히 됩니다. 집하고 직장하고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퇴근 후에 가기도 시간이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6977님이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선거 유세 때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 소음을 감수하는데 상대를 비방만 하고 정책 내용은 없습니다. 정말 소음입니다라고. 진짜 따가운 지적해 주셨네요. 그 127데시벨이나 되는 소음을 참고 그렇죠. 들어보는데 그래도 뭔가 좀 네. 정책을 내놔라. 좋은 정책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실은 스페이스 X사의 팔컨 9 로켓이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지방 공기업이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산하기구 직원들에게도 다른 최하 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 지난해 일반 택배 서비스 평가에서는 우체국과 CJ 대한통운이, 기업 택배 부문에서는 경동택배와 합동택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부대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계정에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용어인 대동아 전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연금이 있죠. 연금이.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상품들이 많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고, 근데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는 상품,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도 있고요. 이게 참 많이 헷갈립니다.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뭐 연금 펀드, 네. IRP, 네. 아니면 그냥 통칭해서 연금 계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네네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정의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연금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네. 저도 몇 년 전까지 되게 헷갈렸어요. 예. 이게 도대체 뭐냐? 제도가 막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해서 개인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연말정산하실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품들을 국가가 이제 연금 계좌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법상의 개념이고요. 사실상 연금 계좌는 연금 저축과 IRP를 통합해서 말하는 개념입니다. 연금 계좌는 그냥 가장 큰 틀의 표현이고요. 네,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 가능합니다. IRP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연금저축은 94년부터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금융회사별로 약간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네네. 똑같은 연금저축이지만 은행에서는 연금 신탁이라고 불렀고,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라고 부르고, 보험사에서는 연금 보험도 있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연금 저축 보험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전부 판매하지만 동일하게 다 IRP라고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IRP는 개별적인 그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걸 통합해서 연금 계좌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해서 가장 큰 틀로 연금 계좌, 그 네. 안에 연금 저축과 네. IRP가 있는 거고, 근데 네. 연금 저축은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연금 펀드, 연금 신탁, 연금 저축보험 이렇게 네. 나눠서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연금 저축하고 네. IRP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연금 계좌 내에 연금 저축하고 IRP가 있는데요. 네. 그 둘 다 기본적으로 가입 자격이 좀 다릅니다. 가입 자격이요. 네, 연금 저축은 현재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린 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IRP는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네. 퇴직연금이라는 게 소득이 있는 재직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증명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요. 둘 다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시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데 네. 한도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납입하신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를 각각 가입하면 1,500만 원까지 각각 가능하냐? 근데 그렇지 않고 연금계좌 통합 9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IRP 있으신 분들은 900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600만 원에다가 IRP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900만 원까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중간에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 인출이. 예, 인출이 있다고 해가지고 세금 혜택을 뭐 다 받는 건 아니고 토해내는 겁니다. 대신 세금을 토해내면서라도 인출은 가능하죠. 네네네. 근데 IRP는 55세 이전에는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인출하려면 계좌를 전체 다 해지해야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하지만 IRP는 한 금융회사당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을 이제 합쳐서 통칭해서 연금계좌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계좌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상품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이 연금계좌를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가입하고 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 연금계좌는 사실 가입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네. 이게 뭐 한 개의 펀드라든가 한 개의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는 계좌를 개설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카트를 끌고 오는 겁니다.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카트를 끌고 왔어요. 그럼 네. 내가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계좌는 개설했고 카트는 끌고 왔습니다. 그럼 거기다 상품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계좌는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계좌 가입한 이후에 거기서 어떤 상품을 매수할지를 내가 스스로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금 계좌에 돈만 들어있고 네. 운용은 안 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네, 간혹 계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마트에 들어가서 카트까지 집어들었고 네. 딱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 상품이나 담아도 되는 겁니까? 연금저축하고 IRP가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약간 다릅니다. 네. 네. 일단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서 은행에서 가입하신 연금신탁이라든가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은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도 없죠. 하지만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연금저축 펀드가 펀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만 담는 겁니다. 네.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다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도 담을 수 있고요. ETF 담을 수 있습니다. ETF도 사실 뒤에가 F로 끝나잖아요. 그게 펀드죠. 얘도 펀드죠. 다만 위험성이 높은 펀드라든가 레버리지 인버스 펀드는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연금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너무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제한하고 있고요. 채권형 펀드는 되지만 채권은 담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 실물이기 때문에 네. 주식이잖아요. 주식형 펀드는 되지만 주식은 안 됩니다. 개별 주식은. 그래서 펀드 중심으로 연금 저축은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제 개인 IRP에다가 네. ETF 네.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를 담으려고 했는데 네. 검색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담을 수 없으니까 그 연금 펀드 내에서 주문할 수 있는 거에 아예 검색도 되지 않는. 네,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금이니까 너무 위험한 자산은 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후 대비용이니 네. 일반적으로 내가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노후 준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연금저축 상품에서 네. 해외 주식도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주식은 안 되고요. 해외 주식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 ETF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금저축은 국내에 있는 상품만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가 아니라 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ETF는 담을 수 있다라는 네. 거네요. 그러면 연금 저축에 비해서 IRP는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금 저축에 비해서 IRP는 퇴직 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IRP는 담을 수 있는 상품의 범위는 연금 저축 펀드에 비해서 더 넓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만 담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IRP는 순수한 계좌이기 때문에 펀드도 가능하지만 예금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 은행 예금이라고 하지만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하나은행 예금 다 담을 수 있고요. 저축은행 예금도 담을 수 있고요. ELB 같은 채권도 담을 수가 있고요. 네. 리츠까지 담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이렇게 해서 담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네. 한 가지 비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중일까요? 연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 전체를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펀드에다가. 하지만 IRP는 안전자산을 최소 30% 이상 보유해라. 위험 자산을 70% 못 넘게. 그렇죠. 네, 그렇게 제도가 있어서 IRP 가입하신 분들은 예금이라든가 채권형 펀드, ELB 같은 안전 원금 보장 자산들을 최소 30% 이상 보유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위험 자산은 70%를 넘을 수가 없죠. 100만 원 중에서 주식형 펀드에 70만 원을 넣어놨다면 네. 최소한 한 채권형 펀드에 30만 원은 있어야 되는 아니면 맞습니다. 예금 30%가 있든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은 연금 계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연금 네. 저축하고 네. IRP하고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 기본적으로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그 회사가 관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트에 이제 매장에 들어가 보시면 매장에 진열된 상품 있잖아요. 네네. 그죠? 내가 예를 들면 홈플러스 갔어요. 그럼 홈플러스에 진열된 상품을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네. 내가 이마트에 있는 상품을 가입할 수는 없겠죠. 아하. 금융회사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만 가입한
한 상태고요. 그게 연금저축. 연금저축이고 IRP는 그렇지 않습니다. IRP는 좀 특이한데요. 네. 금융회사끼리 계좌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우리가 온라인 들어가듯이 그냥 계좌만 갖고 있으면 어느 회사의 상품이든 다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온라인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제품을 다 비교해서 그렇죠, 네. 담을 수 있듯이. 네. 그래서 내가 가입한 금융사에 없는 상품도 다른 금융사에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저축은행 예금도 매수 가능한 것이고요. 네. 따라서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 개설할 수 있어요. 내가 카트를 10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하지만 IRP는 한 금융사에 한 개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금융사별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금 개시 시점일 때 네네. 투자 이것저것 하다가 연금 네. 계좌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투자 상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까? 네, 투자 상품이라는 건 실시간 변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금으로 달라 그랬을 경우에 그걸 빼주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네네. 펀드는 기준 가격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펀드에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연금으로 달라. 그럼 10분의 1만 정산해서 주고 나머지 10분의 9는 계속 운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 매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ETF를 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알아서 매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오전에 매도했는데 오후에 더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매도한 이후에 연금으로 신청하셔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하, 뭐 한 ETF 100주가 있는데 네. 한 10주만 매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을 그렇죠. 해야 한다. 자동 매도했다가 만약에 클레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오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부분을 또 명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개미스쿨 이어갑니다. 최근에 좀 증시가 2,700 넘어선 이후에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 미국의 물가도 꺾이지 않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유가도 많이 올랐고요. 잠시 후에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 잠시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